피습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규정하며 윤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마포 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아라 모로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흉기 피습 15일 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표심 공략과 당 분열 차단이라는 숙제를 풀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개혁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 민심을 흔들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후보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등 정치 개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소식은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부분의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 믿을 만한 후보들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 마포구에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김 의원이 후보로 나선 서울 마포구 을 지역구는 현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우리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정치개혁을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등 전혀 관련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개혁에도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의원 정수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실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정치권은 남의 직역을 다른 일반 국민의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이상론을 얘기하고 자기들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현실론을 얘기합니까?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노인 1,000만 명 시대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총선 공약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피습 사건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8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이사를 영입했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오다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에 미소를 띠며 국회로 출근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흉기 피습을 당한 지 보름 만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겪은 일은 세상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통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라며 복귀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고 있다며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이낙연 전 총리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탈당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단일한 대우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소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8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이사가 순국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할 적임자라며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는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사를 이념 전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김 이사는 비례대표보다는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당에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과 24일에 각각 9호, 10호 인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연대 논의가 미래대연합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 정당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미래대연합이 추진 중인 제3지대 세력 간 비전대화 일정을 위한 실무 협상이 본격 진행 중입니다. 제3지대 연대는 다음 주 초 3자 혹은 5자 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2월 4일 원칙과 상식이 요구하는 미래대연합당을 일단 창당을 목표로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창당을 하고 그것을 연합하는 합당하는 이런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이낙연 위원장도 미래대연합과 이견이 있지만 투표 날엔 결국 한 배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분 사이에 온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표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앞장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열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빅텐트 성사의 관건은 이낙연 인재위원장과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의 결합 여부인데 이 위원장은 앞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낙연 위원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운을 띄웠습니다. 현실론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판단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누군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도 빅텐트 구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선 단일 정당이 돼야 한다며 통합 정당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와 최소 강령을 제안했습니다. 정치를 바꾸겠다. 지금 양당 정치를 깨겠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나머지 차이는 접어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의 건강한 우리 헌법 질서에 맞는 정당 안에 모이는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의 공천룰 확정으로 컷오프된 현역위원회 제3지대 합류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 창당대회가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슈픽 서하당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당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일 사고 직후 보름 만이죠. 보름여 동안 이낙연 전 대표 탈당 등 아주 굵직한 현안들이 있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까? 네, 이 오늘 오전 8시 47분쯤에 이 출근을 하면서 이 본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복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피습 8일 만에 퇴원을 했었고 퇴원한 지 일주일 정도 자택에서 쉬다가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한 건데요. 이 파란 넥타이를 낸 이재명 대표는 이 와이셔츠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 피습 상처 부위 쪽에는 이 피부색과 가까운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와이셔츠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이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죠. 그리고 나서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국회도 새롭고 또 취재진도 새롭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은 이 현실적인 어려운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은 이 사고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하셨던 그동안 굵직했던 또 산적했던 현안들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습니다. 이 취재진이 당내에 그동안 있었던 탈당들에 대한 질문이나 또 선거제를 준연동형 비례제로 사실상 확정한 것이냐라는 질문, 또 이 총선 출마자의 성비위 이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전혀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신에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이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인재 영입하는 자리에서 이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났고 몇 명의 의원들께서도 탈당을 했다라면서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무에 복귀를 했고 민주당 역시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대비 모드로 돌입을 할 텐데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에 대해서 이게 바로 그 총선용 떴다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정치 혐오가 담긴 떴다방식 공약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게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개혁 방식이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이 50명을 빼는 게 정치 혁신이면 100명을 줄인다고 했던 안철수, 또 200명을 줄인다고 했던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 구단이고 정치 고수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법안을 국회가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가 먼저 공식 사과를 해야 하고 또 향후 법 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와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반드시 2년 뒤에는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정부가 하면 이 정부가 3가지 약속을 지켜주면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재건축 기조 완화 등 잇따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선용이다라고 민주당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이 정책 국면 이슈를 뺏기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신년 인사회를 끝을 냈습니다. 자 어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했다면 오늘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깜짝 마포울 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방을 돌면서 한 지역마다 약간의 정치개혁 아이템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이었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이 야당 강세 지역인 마포를 꼭 집어서 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선 이 마포의 이 지역구 위원인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주의,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당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평가절하한 뒤 그런 마포홀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이 김경률 회계사가 출마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 김경률 회계사는 이 다스 비자금 등 참여연대에서 경제 관련된 사건을 파헤쳤던 진보권으로 원래 분류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참여연대 소속으로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조국 전 장관을 비판을 했다가 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보 진영을 떠나서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운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고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경률 회계사는 우리가 상대에게 들이댄 잣대를 엄정하게 우리에게도 들이대겠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경률 회계사의 마음이 혹시 변할까 봐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이런 인재를 많이 모셔올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마포홀 출마는 어제 저녁 이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회계사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전날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시에 이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15% 감점을 하겠다는 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룰을 정할 때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목을 받았고요. 오늘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이 바뀌는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한 데 이어서 본격적인 총선 새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마포울 출마 선언하게 된 게 어제 저녁에 이렇게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수 매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그 중도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 안철수 의원도 오늘 중도층 공략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년 인사회가 끝났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본격적인 정치인의 행보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조선일보의 한 칼럼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홍범도 동상 등 이 이념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겠다라고 만일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다면 네. 민주당이 정말 두려워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비판인 칼럼이었습니다. 이 중도층을 잡기보다 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잡는데 집중하는 공약들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었는데요. 사실 이 앞서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정수 축소 같은 것도요.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사실 규모만 좀 다르게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10% 30명으로 감축하자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원래 보수 정당에서 늘 내놨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오늘 그런 이 한 위원장의 행보에 다소 아쉬움을 좀 드러냈습니다. 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직 중도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접촉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산에서 민심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발언이나 정책이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지역을 돌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등을 보유한 여당인 만큼 이 야당과는 다르게 정책의 디테일에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고 거듭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일은 의원총회에서 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250석으로의 정수 축소라는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당내 의견들을 아우를 것인지 또 디테일한 정수 축소 계획을 어떻게 다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제안할지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김기현 전 대표도 그때 당시에 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3국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아라 모로코 상원의장을 만났습니다. 양국 의장은 경제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하메드 5세 영묘 헌화를 시작으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미아라 상원 의장과 회동한 김 의장은 지난 9월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모로코가 빠르게 복구 작업과 재건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도 도울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미아라 상원 의장과 양국 간 경제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급격한 수입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또 모로코 인산비료 공장 미수금 문제 해결과 모로코 전동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한국의 기술 인력 양성 ODA 공적 개발 원조를 신재생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 등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아라 상원 의장의 한국과 모로코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선 경제 동반자 협정 EPA의 우선 체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모로코 하원 의장과 회동한 김 의장은 다음 순방국인 튀니지로 이동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감사원이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역화폐 사업이 운영 대행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공무원의 관리 부실로 얼룩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가 자금을 멋대로 운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의 해명과 함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건의안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촉을 제거한 사유가 무엇이고 청부 민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결정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폭거라며 청부 민원 의혹이 있는 유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지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 감소가 꼽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의 정부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벤치마킹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대통령 긴급 조치로 정부 부처 예산을 출산율 회복 기금으로 구조조정해 주택 가격을 대폭 안정시키고 지역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책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전국민 4대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당장 월세도 못 내고 내일이 불안한데 노후 대비가 무슨 소용이냐 목소리가 나온다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이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10명 중 1명꼴에 그쳤고 사회보험이 비정규직 급증과 성차별적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명룡 대전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았죠. 자, 이 자리에서 원 전 장관은 돌덩이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명룡 대전을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원 전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과거에 대장동 1차 강사였습니다. 대선 때. 대장동 문제를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 원희룡 1차 강사가 무서워하고 도망갈까 이것이 가장 걱정이에요. 만약에 비례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좀 민주당이 좋은 텃밭으로 다시 옮겨간다든지 이러면은 아마 21세기 최고의 비겁자가 될 거다. 설마 비례대표까지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인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정치 생명은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마 뭐 그런 선택은 하시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출마 계획을 밝히진 않은 상황이죠.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계양을에서 반드시 원희룡 전 장관과 경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장관이 오히려 돌덩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인천 계양을로 선거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무리수일 가능성이 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그 자체가 돌덩이인 것이죠. 꿍이 되고 주먹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 출마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직. 선언도 하지 않는데 가서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자 나한테 맞으려면 이쪽으로 와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선전포고를 한 원희룡 전 장관. 명룡대전이라는 빅매치가 이번 총선에서 성사될 수 있을지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50명 감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어 오늘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원 정수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실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정치권은 다른 일반 국민의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이상론을 얘기하고 자기들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현실론을 얘기합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를 2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국회 쪽의 의석에 누가 몇 명이 앉아있는지 보셨습니까? 꽉 차 있던가요? 처음처럼? 250명이면 충분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죠.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면서 보폭을 맞췄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정치권이 좀 나서서 이런 모습을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보이는 것도 대단히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얻는 그런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숫자를 떠나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게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반해 민주당은 한 비대위원장의 공약이 선거철 반짝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치에 대한 반감을, 혐오를 본인의 에너지로 삼고 싶어하는 이 정치권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누워서 침 뱉기거든.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 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정치 혐오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식의 정치 개혁입니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는 역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거론돼 왔었죠.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 입문 직후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2009년 자유선진당을 창당한 뒤 의원 수를 30% 감원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도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2012년 정치 쇄신을 위한 과제로 의원 정수 축소를 내걸었었는데요. 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10% 축소 카드를 꺼내든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의원 정수 축소가 정치 신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구호로 삼는 단골 소재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선거철마다 언급되는 의원 정수 축소 방안, 자, 이번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질문은 정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지 이제 15일 만인데 그 2주 동안에 참 민주당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원칙과 상식 3인방과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신당 선언이 있었고 또 제3지대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하면서 첫 일성이 정권 심판 그리고 당 통합이었는데요. 이제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총선 승리 그리고 내부 분열을 어떻게 이제 다시 봉합하고 통합으로 가는지 두 가지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으로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합을 통한 총선 승리를 원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그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복귀를 15일 만에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정권 심판이다. 그러니까는 요번에 그 정권 심판의 그 분위기를 한껏 띄우겠다. 근데 사실 조금 스타일을 구기긴 했죠. 바로 그 전에 정성호 의원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현근택 변호사의 성희롱 문제가 오히려 도드라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에는 피습을 당했을 때 대전은요 해갖고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줬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또 조롱조롱 많은 사람들이 일성이 정권 심판을 지금 얘기했으나 현근택은요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릿속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이제 사실상 뭐 선언한 셈이 이제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총선 출마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먼저 링 위에 올라와라 인천 계양을 그 선언을 했습니다. 명령 대전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반반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막 떨어지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상대방으로는 윤영선 대표라는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전혀 네임밸류가 없는 의사 출신이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재보궐선거라는 한계는 있지만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55대 44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이제 10%를 넘어섰으니까 사실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압승이죠. 근데 상대는 내과 의사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압승이라고 그런다면 55보다는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당시에 평가를 보면은 이겼는데 압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만큼 지역에서의 평가의 어떤 한계점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송영길 후보가 당선됐을 때 58%로 이겼거든요. 네. 그때도 윤영선 후보가 나오고 또 다른 후보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양자 대결로 붙었으면은 송영길 후보가 60%를 훌쩍 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성적표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하나 깔려 있고요. 이 대표가 일단 공천을 끝내고 나서는 전국 선거를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빅매치가 성사가 되면 이게 꾸려나갈 수 있느냐라는 약간의 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명룡대전이 성사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은 있으나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정확한 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된다면 뭐 비례대표나 타 지역으로 출마할 가능성 두 가지 다 열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인사 겸 전국을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서울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냈는데요. 정치 개혁 공약을 이제 그동안 내놓으면서 민주당을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크게 4가지 개혁 정책을 내놓았는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또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세비를 이제 반납할 것,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재보궐에는 국민의힘은 공천을 포기할 것, 그리고 어제는 국회의원 이제 의석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하겠다. 이제 물론 이제 총선에서 이제 승리하면 전제 조건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그 한동훈 표 정치 개혁 공약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그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이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신 의원님. 이게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여야에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국회 구도가 바뀐다면은 이건 아마 어떻게든지 실현될 거예요.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 안 해도 이건 될 거고요. 네.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도 이게 꾸준히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귀책 있는 재보궐에는 공천 포기 이것도 여야가 공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아마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귀책 사유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이거 앞으로 곧 실현될 겁니다. 근데 250명? 이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안철수 후보 당시에 대선 후보 당시에 100명 줄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진입하고 나서 이건 뭐
말도 못 꺼냈어요. 이거 말 꺼내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50명이긴 하지만 네. 50명이 아니라 5명도 못 줄입니다. 세 가지는 가능성이 있었고 있고 이제 그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국회의원 정수 이게 축소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별 영향을 안 줄 것 같고요. 네. 일단 국회의원 줄이자 그러면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네. 오히려 정치 개혁을 하려면 숫자는 늘려야 돼요. 단 숫자를 늘리되 기존에 지금 세비로 정해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비를 주는 것으로. 그러면은 1인당 세비는 줄어들겠죠. 그래야 더 국민을 대표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언뜻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잘 못하고 정치 혐오가 크니까 줄여버리자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숫자가 줄어들수록 그들의 특권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실질적 특권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세비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회기, 정기 회기든 임시 회기든 회기가 끝나고 인터벌 간극이 있으면 전부 해외로 나가거든요. 저는 전 세계의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해외로 많이 나가는 국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식의 어떤 특권들, 말을 하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별로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거를 내려놓는 것이 맞고 국민의 대표성을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숫자는 늘려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공약을 내세울 때 정치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일단 그 당 대표 즉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생과 관련한 그리고 유권자의 가슴에 확 박히는 그런 공약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표 정치개혁의 이제 큰 줄기로 네 가지의 공약이 뭐 크게 표심을 자극하고 바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탈당을 하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 미래에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요. 발기인이 이제 알려진 바로 이제 3만 명.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새몰이에 나서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제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정작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 모양새로 좀 비춰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빅텐트에 언급을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큰 집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개혁 정책이 연대보다 더 우선이고 이낙연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험지에 그렇게 좀 직접 나서는 총선에 출마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된다. 이게 연말까지만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러브콜을 보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 최근에 좀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새로운 미래는 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뭐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는 건 뭐 똑같고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이 자세는 틀림이 없고요. 네. 그 발기인 3만 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는 1,700명 정도였어요. 네. 근데 온라인으로 열어놨더니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기인을 하겠다. 이게 이제 당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당원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돼서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온라인을 열어놓은 순간 뭐 하루에 10,000명도 넘는 분들이 몰려오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대부분들이 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보고 저희들이 약간 좀 고무받은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금방 말씀하신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린 자세 그리고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합당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선거연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선택적 정책연대를 하는 방법, 전면적 정책연대를 하는 방법 뭐 이런 몇 가지 형태가 있고 시기에 따라서 당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합당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인 건 있는데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지지 세력이 아무래도 영남 쪽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은 호남 플러스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 세력들의 어떤 그 차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뭐 정치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네. 그 지역 기반이 있거든요. 영호남 차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것이 그래도 이 양당 구조를 타파하는데 좋은 것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저는 기준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끝까지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차선책은 선거연대도 있고요, 정책연대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제3지대 성공의 키는 낙준연대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좀 이제 파격적이어야 연대가 가능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이제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낙연 전 총리는 뭐 거리는 두 사람 간의 거리는 뭐 실개천이다. 뭐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좀 신경전을 비춰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종의 그 정치적 심리적 밀당인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이게 처음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게 성패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정도 남은 총선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유권자들에게 지금 이만큼 연대를 하고 지금 결합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되고요. 이게 또 한참 그 좀 뛰어넘는 얘기긴 하지만은요. 이 실험이 나중에 우리가 항상 남북 관계 얘기할 때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한 통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거기는 진짜 실개천 무슨 한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차이, 진짜 5대양을 합해도 그 뛰어넘지 못할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가장 1단계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미래대연합의 현직 전직 의원들이 우리는 비례대표 안 하겠다.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자기도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제3지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꽤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민주당에서 그런 공격하잖아요. 양지에만 있었다.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 하는 일만 남아서 그래서 지금 그 나이에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를 통해서 양당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는 국민을 대변하고 또 정치적으로 내가 이러한 기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출마하라는 그 이준석의 제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그렇게 나서는 자체가 정치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3당의 통합이라든지 제3지대가 좀 더 부드럽게 그래서 다음 달 설날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통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순기능을 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요. 설 이전이면은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안 네,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야의 공천 작업도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을 했는데요. 격전지에서 이제 민심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이제 껑충 이제 올렸고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에서 최대 35%까지 감점을 준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핵심 사안인데요. 이 시스템을 보고 세대 교체를 과연 하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과 대통령실 공천을 위한 셈법인 것이냐 보는 시각이 이제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국힘당의 경우에 영남 의원들은 지금 현재 영남 현역들은 거의 다 교체한다. 그리고 다선 의원들도 거의 다 교체한다. 네. 라는 소문이 꾸준히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국힘당 관계자들은 그 사이에 펄쩍 뛰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번에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사실되는데 이 퍼센티지는 굉장히 파격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민심 비율을 이렇게 높인다는 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건데 정당의 여론조사를 저는 그게 어느 당이든지 간에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퍼센티지를 올린다는 건 파격적인데 그러면 정당의 여론조사를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엄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 저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소문, 영남 물갈이, 다섯 물갈이는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물을 가는 건 뭐 좋은데 항상 물갈이 얘기 나오죠. 그 물이요, 맑은 물이 들어오는 경우를 저는 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구정물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폐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돌아다녔던 여의도의 소문들이 점점 맞아떨어지는구나. 결국 실체가 이번에 드러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엄숙하게 이 공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정 의원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20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고 다음 달 초, 2월 초에 컷오프 대상을 이제 확정할 걸로 알려졌는데 예비 후보 심사를 놓고도 벌써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도 아닌데 나는 왜 컷오프 됐냐, 뭐 이런 목소리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친명 공천 논란 이게 뭐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쨌든 가장 큰 뭐 숙제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겠죠. 이게 공천이라는 게 공천이 다행히 된 사람한테는 공천 개혁인 거고요. 네. 떨어졌으면 억울한 공천 학살이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당에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이 되려면은 자기 계의 사람들이 많이 배지를 달고 있어야 그게 힘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에 있어서 당 대표의 권한 속에 물론 그걸 뭐 시스템 공천 운운하지만은 옛날부터 당 대표가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친명은 아니었는데 예비 후보로서 부적격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검증이 자체가 지금 농단을 하겠다라고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끄러워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천을 주더라도 나중에 총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권자가 볼 때 저런 그런 파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공정하게 공천이 이루어졌다라는 인식을 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정치권에서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객관적으로 보도되는 거 보면은 비명계인 사람은 무슨 어떤 뭐 그 기소가 되거나 재판이거나 재판 중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 부적격으로 떨어지고,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양당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뭐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 있잖아요. 네. 복잡하게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중 다선인 주호영 의원이 있잖아요. 네. 주호영 의원은 지난번에 지역구를 대구 수성 갑에서 을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3선 이상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런 그럴 케이스도 뿐만 있군요. 아니라 오늘 사선들과 함께 이제 그 당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했는데 까딱하면 그게 최후의 오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신경민 의원님하고 방송 전에 하면서 왔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게 50%, 80% 그러는데 아주 불리한 지역은 국민 여론을 80%로 하고요. 정말 그 꼽기만 하면 거의 된다라고 하는 영남이라든지 강남 지역은 네. 지금 국민 민심 비율을 50%로 한 연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 의원님 이미 지적하셨지만 그 당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참 묘해요. 한마디로 지난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당심 100%로 하니까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한국 정당의 현실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대충 감은 잡으시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그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천 시스템이나 뭐 어쨌든 이제 주로 이제 탈락자들이 될 텐데요. 그런 이제 불만들이 또 탈당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 이제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한 10여 명 정도가 새로운 미래 2월 창당 후에 합류할 거다.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그 현역
지금 현재 그 현역 의원의 새로운 미래의 합류 가능성 또 이제 규모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하위 그 20%, 뭐 어떤 사람은 30%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하위 20%는 개인 통보는 이제 거의 된 거죠. 원래는 연말쯤 통보가 되는데 지금 이 수순이 절차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뭐 피습 사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든지 간에 이 공천 절차를 뒤로 미루고자 하는 당 안에 기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당무감사 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직 평가 이미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후보 자격 검증위원회를 했죠. 그래서 후보 자격 검증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후보 자격 검증위원회에서 일반에 보도는 안 됐지만은 후보 자격 검증으로 도저히 가를 수 없는,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관위로, 공심위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공심위에서 뭐 후보 자격 검증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숫자 내지는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몇 명을 물갈이했다라는 거 가지고 선명성 경쟁 뭐 이런 경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맑은 물이 들어와야지 이게 폐수급 내지는 구정물급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탈락 위기에 있는 분들인 본인들은 느껴요. 네. 본인들은 알고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경선에 들어갈까 말까 이걸 지금 고민하는 시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당으로 올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탈락자들이 다 말하자면은 네. 정말로 탈락한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질적 평가는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또 어떤 분들이 합류를 할지는 그때 상황에 공천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상황을 보고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지금 말씀이십니다. 본인들은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정우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